오늘은 주택의 공급편,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다 지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주택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용이 아닌 다른 이제 분양용 물량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이면, 즉 국지토지거나 공공기관 혹은 국지토지 중 어느 하나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설립한 법인이면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뭐 승인이나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이면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이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 국지토지, 그 다음에 국지토지 중 하나가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벽지, 바닥재, 주박, 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의 규격,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목록표는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감 자재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변경하면서 더 나쁜 걸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양가를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상한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이런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일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는 좀 더 많았었는데요. 이제 이게 개정돼서 딱 두 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즉 이 제외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분양가를 제한해 버리면은 건설이 위축돼요. 아무래도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건설 동료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냐? 도시형 생활주택 배웠었죠? 아파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도 말 그대로 이제 도시에 짓는 비교적 소규모의 생활주택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건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는 분양가 사용자가 적용되지 않는데, 요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 주택법에서는 3m를 한 층으로 보기 때문에 5, 3, 15하면 150m가 나오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그 다음에 주거재생혁신구역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이런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뭔가 좀 특혜를 줘서라도 건설을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경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운서 장윤정하고 결혼했죠. 도, 경, 관, 공, 주, 공, 아파트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요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신설된 건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다 라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요.
당연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건축비만 해당돼요. 토지는 시행자목이고 건축물 부분만 이제 사용자목으로 분리되는 게 이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만 분양 가격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 택지비를 다음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는 건데 그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냐?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공급 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합니다. 아무래도 공공택지는 그러니까 이 공급 가격에다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이니까 거기에다가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니까 약간 좀 더 비싸게 되겠죠. 이거보다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분양가격을 이제 또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구분해서 내용이 나뉩니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음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돼요. 즉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 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시를 합니다. 공공택지 외의 경우에는 택지비, 그 다음에 공사비를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들을 다 공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에 이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 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리고 이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모두 분양 가격을 공시를 하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주 의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되고요. 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입주자 거주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유 차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자,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것인가 혹은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정 대상 지역은 아까 공공택지라고 했죠. 그 공공택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공공택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투기과열지구 중 이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2배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낮춤으로써 좀 안정화시키는 거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매매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이런 지역은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뛸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좀 안정화시킨다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 자, 정리를 하면은 여기 분양 가격은 12개월간, 그 다음에 주택 매매량은 3개월간, 그 다음에 월평균 청약 경쟁률은 2개월 동안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요. 이거는 2배,
2배, 그 다음에 이거는 20%, 이거는 일반 청약률은 5대1,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률은 10대1,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를. 그래서 이 분양가격 시비가 붙어서 어쨌든 주택을 샀어요. 주택 3. 누가? 청이가.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시험에 혹시 나올지 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구조가 이제 앞으로도 또 2번 정도 더 나와요. 이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밑에 내용도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에 지정할 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죠. 그리고 해제할 때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에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위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과 분양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 분양가 상한제 해제할 때는 40일이었죠. 이거는 뭐냐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20일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0일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는데요. 참 이런 거는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틀리면 좀 쓰라리죠. 20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기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55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주, 사, 토, 주사에서 토할 때는 등을 두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할 필요가 없고요.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령상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 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 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859번 중복되는 문제고요. 860번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자, 주택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아니고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맞고요. 중복되는 문제고요.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것은 주택 건설자재의 구입,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 건설자재의 구입, 건설 공사비의 충당 이런 것에 쓸 수 있지. 나머지 주택조합 운영비, 주택조합 가입 철학제의 가입비 반환 이런 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죠. 말소된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말합니다.
자, 869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틀렸네요.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는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자, 이게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입주자 저축을 관할하는 사람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 기관의 장에게 입주자 저축에 관한 자료 또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입주자 저축기관, 취급기관의 장은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빠져 있는데 이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빠지고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 저축 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명의인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명의인이 요구할 때는 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및 매도 청구 부분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은 이제 1만 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요.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대지 조성 공사 설계도서등을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도 이렇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 한옥.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이 질문은 깜빡 속기 쉽죠. 요 밑에만 보면은 이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갖는 게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건설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죠. 600세대 이상인 경우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원래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중복된 내용이고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쉬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882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 조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부분에서 이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조정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선형 변경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죠. 20%의 범위 사업비를 증감하는 경우 그러니까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뭐 총사업비의 20%든 대지 면적의 20%든 그 다음에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이건 이 모든 거는 사업주체가 국지, 토지, 일대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는 거지. 만약에 국지, 토지 외의 주체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조합이라고 나왔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를 감액하든 증액하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므로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갑은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서류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요. 자, 890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맞힐 수 있을 거고요. 이 4번이 틀린 답으로 나온 건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891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기간의 연장 사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요. 똑같은 말이죠.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주택법에서는 이 취소할 수 있다 해요. 사업비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내용이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그런데 이 두 공고로 나눠져 있는 공고에서 첫 번째 것이 시작되고 그 최초 공고 외의 공고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이미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요.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
진행해야 한다. 매도 청구일 전 60일, 60일이 아니라 3개월이죠. 자, 이런 거 가지고 틀리게 할까 싶죠. 그래서 만약에 암기하고 있지 못했으면 맞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걸 문제로 냅니다. 60일이 아니라 3개월. 그러니까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이 3개월 동안 한 90일간, 100일 가까이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협의가 원만하지는 않겠죠. 그 땅이든 그 건축물의 주인을 만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회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3개월 정도 충분히 줍니다. 자, 사업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90이 아니라 95%일 때 이렇게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이 틀렸고요.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는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절차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하나의 주택단지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무단 거주가 아닌 입주 예정자가 사업 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해당되죠.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때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로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 이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주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네, 맞아요. 근데 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위의 내용과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은 파산으로 인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니까 자, 맞는 답은 뭐냐면은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먼저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주 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이 시공을 보증한 자나 해당 주택의 시공자나 입주 예정자인 경우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02번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봐주시고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15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 건물을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904번도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905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제1항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몇 % 미만이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예요. 자, 내용 기억하시죠? 5% 미만일 때 5%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해당 토지 면적의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이 매도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액의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시가라고 그랬어요. 제값을 주고 사줘야 되죠.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분의 3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5%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5% 미만이어야 됩니다.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갑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2년이라고 했죠.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편에 들어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50%가 초과하면은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고요. 똑같은 내용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 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요. 자, 910번은 쉬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에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 아닙니다. 이상의 자재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감재를 다른 것으로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적용받지 않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관광특구 나왔죠? 51층 이상이고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 관광특구는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그랬죠. 둘 중에 이거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그래서 51층 이상이니까 분양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이 택지비는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시행자가 택지는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만 분양가격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해요. 그런데 이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 분양가격은 공공택지든 공공택지 외든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돼요.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택지비가 이렇게 공공택지일 경우에는 이 공급가격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이 가상되고 공공택지 외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에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 밑에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분양가 심사 2원회라고 그랬죠? 2원회. 그래서 20일입니다. 30일이 아니죠.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일은 20일 이내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기출지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부분부터 해서 이 주택법을 이론과 그리고 문제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